그러면 이제 우리 유아교육 과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유아교육 과정 중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다 하도록 하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제1장은 유아교육과정의 이해예요. 유아교육과정의 이해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의 개념,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기본 이론들을 다루는 그런 장이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개정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최근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뭐냐 하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과거부터 누리과정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최근의 모형까지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이 물론 이제 가장 최근의 이론들을 많이 이렇게 반영한 것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전통적인 모형들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조 중에 개발 모형은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볼 거예요. 과거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거는 아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거 많을 겁니다. 근데 누리과정 바꾸면서 교수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공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나오는 책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길 것이고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 일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아교육과정의 유형도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좀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보다 많은 유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요거는 이제 진짜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인 기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실시했던 특강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 이렇게 크게 4챕터로 구성해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파트로 구성해서 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개정 누리과정에 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이에요. 유아교육과정을 보는 주요 접근 이론들을 몇 가지 다루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나 현재나 다 뭘 강조했어요? 아동중심, 상호작용, 놀이, 이런 부분들은 현재나 과거에나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 있잖아요. 이 자유선택 활동은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유놀이예요. 자유놀이. 자,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제 자유선택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자유놀이를 좀 실현하려고 만들었던 게 지난 유아교육과정에서 만들었던 게 자유선택 활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유선택 활동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글들도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글들도 있고, 자유선택 활동이 원래는 영어가 똑같거든요. 영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적으로 유치원에 보급할 때 자유선택 활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유선택 활동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유놀이로 바꿔야 돼. 이렇게 써놓은 글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선택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유놀이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선택 활동하고 자유놀이를 조금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논술 1에서는 자유선택 활동하고 자유놀이하고 완전 다른 걸로 한 글을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의 기초로 요거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많이 충실한 내용들이죠. 물론 이전에도 이런 논의는 있어 왔지만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기초로 크게 2가지를 보겠습니다.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는 거 하고 지금 현재 통합적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교육과정의 이해, 제1장 유아교육과정의 이해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교육과정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커리큘럼은 라틴어의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경주 말들이 달리는 코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m를 달린다고 할 때 이제 말은 굉장히 멀리 달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도 코스가 있잖아요. 100m를 달린다고 할 때 이렇게 가도 100m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도 100m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달리는 트랙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가 서서 달리는 코스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배우는 것도 코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우는 코스를 의미하는 그죠? 코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교수 요목, 코스 오브 스터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커리큘럼이다. 그냥 막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말이 달리는 트랙이 있는 것처럼 배우는 것도 일정한 코스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문서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 와서 밤새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획된 일련의 문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인위적으로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해놓은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의 설계도이다. 이 교육과정의 의미예요, 다. 그래서 교사 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과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학생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학습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학생 측면에서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놓은 그런 체계적인 설계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뭔지 조금 기초적인 정리를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이에요. 교육과정의 사실은 이제 유형이면서 요거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나요? 변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변천사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교육과정이 유형이면서 변천사, 시대적으로 쭉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유형 변천사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교과 중심. 제일 오래됐어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옛날부터 왜 국어 시간에 국어 배우고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고 이렇게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과 중심으로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유아도 그쵸? 신의사 예자 이렇게 딱딱 묶어가지고 가르친다면 교과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유아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교과 중심.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제일 오래됐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면서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도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반복 학습을 해 나가면서 문화유산의 전달, 미리 이제 짜여진 교과의 내용, 요게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미 선대에서 정해놓은 지식의 내용, 요게 이제 문화유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지식 중심, 강의 중심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약간 암기 중심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그래도 완전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좀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오래됐어요. 교과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경험 중심. 그렇죠? 경험 중심. 자, 그래서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보다는 그래도 경험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를 써왔어요. 그렇죠? 자, 경험 중심은 이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경험 중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 듀이.
그죠? 존 듀이는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여기서 뭘 만들어서 운영을 했냐 하면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학교. 자, 실험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경험 중심으로 정말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듀이는 진보주의자였어요. 진보주의 교육사상.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교과 중심과는 달리 실용적인 생활 중심으로 교과를 엮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너가 지금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라. 외국인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어 문법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어떤 이제 마을, 뭐 이태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와봐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이제 공부를 진짜로 실용적인 영어를 공부를 해서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사갖고 왔으면 이제 나무를 사갖고 온 거죠. 그 나무를 한번 진짜 심고 키워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도 공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협동 정신 이런 것도 있어야 누구는 땅을 파고 누구는 나무를 심고 같이 살아가고 막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런 시간에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나누어서 배우던 거를 경험으로 묶어가지고 한 가지 경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과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뭐 중액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뭐 이런 원리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경험. 그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경험이고, 그 다음에 경험에서, 옛날에는 너는 무조건 참고 공부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애들이 재밌어 해야 일단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경험으로 엮어놓으면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강제로 약간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동 중심주의 이런 게 나오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듀이는 현재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과 중심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너 지금 무조건 참아. 이거 나중에 다 필요해. 재미없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필요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이 변해서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필요하다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의 현재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재밌고 지금 필요한 것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재구성하다 보면 진짜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그 공부 시간에 국어 가르쳐주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만 공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 예를 들면 뭐 그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클럽 활동, 특별 활동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들이 선생님들하고 모여 있는 시간에만 교육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급식 시간에도 교육이 일어나고, 그렇죠? 등원할 때, 하원할 때, 차 안에서도 교육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경험, 요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경험은 학생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가르쳐주는 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지만 같은 놀이활동을 할지라도 유치원에서 똑같은 놀이활동을 할지라도 유아들마다 느끼는 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개별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동의 수만큼의 교육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아들하고 이제 많은 놀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놀이 활동에서 느끼는 거, 보는 관점, 놀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유아들이 너무너무 자신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개별화 교육 과정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아동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재밌긴 한데 공부가 조금 덜 될 수 있어요. 경험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다른 경험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경험 중심으로 공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빼지 않고 골고루 다, 그리고 철저하게 선생님이 계획하니까. 근데 이제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다른 쪽은 못 배울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짜다 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하고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너무 좀 이렇게 어떤 부분 빼고 지식의 체계성, 지식이 체계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도 단계가 있고 과학도 단계가 있고 계통이 있고 이런데, 너무 이제 흥미 중심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면은 그런 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생들한테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경험 중심 교육과정까지 왔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듀이. 존 듀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브루너, 그쵸? 브루너를 기억하셔야 돼요. 브루너. 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험 중심부터 학문 중심으로 넘어올 때까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모두 경험 중심으로 바꿨어요. 이 듀이가 결국 이제 중핵교육과정 이런 거를 만들면서 이 중핵의 리스트들을 쫙 만들었어요. 중핵. 그죠? 중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경험해야 될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사회과다 이러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쭉 짜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핵을 코어라고도 하는데 요 리스트들을 미국에서 쫙 다 뽑았어요. 전수조사해가지고. 자, 학생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뭘 꼭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민주주의, 뭐 시장경제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쫙 코어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쭉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렇게 한 게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이제 경험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넘어올 때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그렇죠?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스푸트니크. 그렇죠?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인공위성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미소 양극 체제였어요. 지금은 이제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공산 체제로서 소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그죠? 이념으로 이렇게 탁 대치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발사를 했어요. 스푸트니크. 그래서 소련은 성공하고 미국은 성공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어머,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공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브루너를 중심으로. 어디서? 우즈호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자, 우즈호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결과,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브루너의 저서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브루너가 그 회의의 결과를 쭉 요약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은, 이게 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때문이야. 그죠? 경험 중심으로만 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놀다 온다. 그쵸?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초학문이 너무 뒤져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국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경험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뭘 가르쳐야 되냐?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식의 구조란 무엇이냐? 지식의 구조란 각 학문이 그것을 학문답게 만들어주는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각 학문의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인 아이디어, 각 학문의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인 아이디어,
요게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란 각 학문의 기본 개념, 원리, 핵심 원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요것이 지식의 구조예요. 즉,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예를 들면 막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물리의 세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3 교실에 가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하고 다른 거 가리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치원 교실에 가봤어요. 유치원 교실에 가봐도 깊이 있는 막 물리학 이론을 가르치진 않지만 유아들도 물리의 세계를 탐구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물리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수 조수미 씨. 그렇죠? 조수미 씨가 음악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세계가 있겠죠. 이분이 알고 있는 음악의 세계랑 예를 들면 유치원 교실에서 가르치는 함께 공유하고 즐거워하는 음악이랑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나 폭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성격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개념, 원리, 아이디어. 이것이 지식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나선형 계열화에 의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선형 계열화에 의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선형 계열화 나옵니다. 나선형 계열화. 그렇죠? 나선형 계열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 내용을 발달 수준에 맞게 점점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나선형 계열화입니다.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라 껍데기라든지 나사못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그쵸? 점점 넓어지죠?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깊이가 있어져 가요. 그쵸?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대학자는 이렇게 깊이 있고 넓은 거를 알지만 유아들은 이렇게까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유아 단계에서 그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물리학자랑 유아도 대화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성격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심화돼서 공부하게 돼서 나중에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나선형 계열화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까지 왔더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되게 됩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 자, 인간 중심 교육과정. 보통 하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까지. 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학문 중심으로 공부를 가리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인성이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간 소외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면은 비인간화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학교 교육이 비인간화를 초래했다. 인성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너무 인지적인 측면, 그쵸? 지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지적인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 뭐가 안 돼요? 정의적인 측면, 태도라든가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의적인 측면이 너무 잘 개발이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인성교육, 전인교육, 좀 정의적인 측면의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것이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번째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그죠? 재개념자라고 써.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카메라. 그죠? 재개념주의라고 쓰는 게 더 맞는데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도 바꿀까요? 원래 맞게 바꿔야죠. 그렇죠? 교육과정 재개념 여기다가 주의.
그죠? 이렇게. 그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그쵸? 교육과정이 이제 타일러식의 어떤 행동 목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존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동주의적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시적으로 행동 목표를 딱 기술해서 여기까지 달성해야 돼. 측정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 이게 교육이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교육과정이 쿠레레라고 하면서 학습자들을 위해서 달릴 코스를 마련해 준다. 좀 더 잘 공부하게 도와준다. 학습자들을 어떻게든지 학습자들 중심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었더니만은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을 측정하고, 그죠? 무엇을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속된 말로 조금 쪼아 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눅드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 못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 저 이거 하고 나가 놀아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교육 목표 달성만 신경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영향이 우리 개정 누리과정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디스커션 할 때,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디스커션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교육과정 체계는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는 한마디로 이제까지 있어온 교육과정 운동에 대한 반성이에요. 자, 어떤 반성? 너무나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거에 굉장히 충실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 여러 실존주의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학파가 하나가 있어요. 재개념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가 있습니다.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파이나는 라틴어 쿠레레가 갖는 본래적 의미, 그쵸? 그래서 뭐냐 하면 쿠레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미리 정해진 그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교육 활동 속에서 아동 개개인이 갖는 경험의 본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재개념화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헉헉대고 그걸 막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막 헉헉대고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쿠레레의 본질, 뭐냐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중에 파이나가 있어요. 그죠? 파이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쿠레레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쿠레레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더욱 살아나게 하자. 예를 들면 유아들이 선생님 따라서 막 학습 활동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선생님들은 3에서 5세 누리과정,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유아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유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지금 나 공부 가르쳐 주는데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발현적 교육과정,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 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활동 속에서, 놀이활동 속에서 내가 터득하는 경험이 나한테 필요하게 내재화되면서 나의 실존, 그렇죠? 나의 특성이 좀 더 나에 맞게 발달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영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 것은 우리가 변천사를 봤어요. 변천사,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변천사 말고 이제는 공식화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공식화의 정도. 교육과정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냐,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짜여지지는 않는데도 애들이 뭘 배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내용은 좀 먼저 보시고, 내용부터 조금 간단하게 보시고 다시 비교표를 보실게요. 자, 표면적 교육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 문서로 작성된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개정 누리과정 문서로 딱 작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게 딱 있어요. 국가적인 문서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요게 이제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여기에는 학습자들이 뚜렷하게 경험하는 교육과정이고, 여기서 교사들이 수업에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뭐 교사용 지침서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목표 이런 거 행동적인 수업 목표도 딱딱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표면적 교육과정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 하면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은연중에 경험하는 교육과정이에요. 은연중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교사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왠지 이런 놀이하는 건 좋아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열심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놀이활동 지원해 주실 때 굉장히 지원적인 태도로, 열린 태도로,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태도로 이렇게 유아들을 대하시면 유아들이 선생님은 내가 놀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막 더 열심히 놀게 되는데 선생님이 왠지 좀 귀찮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노는 건 좀 선생님이 특별히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놀이가 있다. 몸을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다 아는 거예요. 유아들이. 자, 이제 그거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경험하는 교육과정인데 이거는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쉽게 학습되고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고, 이제 일단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은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널 커리큘럼,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교육과정이에요.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서 일부러 뺄 수도 있고요.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는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기 좀 힘드니까 일부러 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르칠 내용에서 그죠?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로, 그죠? 0이라는 게 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뭔지 좀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0은 뭐냐 하면 제로, 숫자 0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0. 아시겠죠? 숫자 0입니다. 그래서 널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제로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0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까 봐. 자, 널 커리큘럼, 0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있어야 되는데 10만큼, 20만큼, 100만큼 있어야 되는데 0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0 교육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짤 때도 내가 의도적으로 뺀 건 없나? 유아들이 배워야 하는데 빠진 건 없나? 이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셔서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보시면 과거에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요게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이라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유아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놀이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겠죠. 그렇죠?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 교육과정은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당연히 잠재적 교육과정은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거 배울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의 교육이라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비교과 중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래 친구들하고 또래들하고 같이 의사소통하고 놀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사의 의도하에 지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감성적, 그죠? 간성이 아니고 감성, 그렇죠? 감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은 단기적, 일시적, 그때 수업 시간에 배울 때만 아는 거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중요하겠죠.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선생님의 지원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도 이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왠지 놀이 확장하는 거 싫어하고 특정한 놀이를 선호하는 게 보이면 유아들이 마음껏 놀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항상 날 수용해 주셔. 항상 지원해 주셔. 이런 생각이 들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그죠? 계속 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어떻게?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법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법규에 따라서 고시된 국가 수준의 문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유치원만 이런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고 국가 수준의 문서를 의미하고 유아교육법 13조에 의해서, 그죠? 유아교육법 13조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하는 국가 수준의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일임에서 획일적으로 다 정해서 요대로 적어준 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말하세요. 이런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국가 수준에서는 큰 틀만 정해주니까 지역사회에 맞게끔 또 재구성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게 맞죠? 지역마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제 누리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지역에 맞게 또 잘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카페에다가도 자료실에다가 서울시, 경기도 이런 어떤 장학 자료하고 이런 거 조금 올려놨는데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수업 때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갖다가 올려드리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업하기 전에 제가 자료실에 몇 개 올려놨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카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기도면 경기도, 뭐 서울이면 서울,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수준의 어떤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또 나름대로 예를 들면 뭐 제주도 교육의 방향, 예를 들면 경기도 유치원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이 지침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지역 교재 개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큰 틀을 유지하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게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국가 수준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죠? 교과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같이 그 큰 취지는 같지만 운용하는 형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시하는 지역에 따른 장학 자료를 조금 그래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크게 막 다르진 않아요. 엄청 많이 다르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주체에 따라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 수준이 있다는 거죠. 자, 기관 수준.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지금은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여지를 열어놨어요. 현장에서 유아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역을 권한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 수업 내용을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다 선생님들이 자율에 맞게끔. 왜냐하면 내 반의 유아한테 맞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난 힘들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나 그거 그냥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 교사예요. 교사. 그렇죠? 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의도적인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교육의 주체이며 실천가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청도 있고, 교육청 수준의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기관, 유치원. 요거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유치원의 학급 담임인 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쭉, 그죠. 맥락을 유지하면서 큰 틀은 유지를 하되 내가 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교육과정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가, 지역, 기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보시면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쵸? 우리 누리과정집에 써 있는 거 아시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했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말 안 썼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누리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야 이렇게 아예 누리과정집에서 딱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딱 처음 들어왔거든요.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공교육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 수준에서 지원해주겠다. 물론 컨트롤도 해요. 통제도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내가 책임지고 지원해줘야 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제가 이따가 요약 정리해 줄 때 여기 좀 지금 글이 길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 정리도 해놨어요. 나중에 끝나고 요약 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공통성. 이건 공교육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공교육 반대 뭐 있어요? 사교육. 그쵸? 사교육은 뭐예요?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교육이잖아요. 표준 있어요? 미술 학원마다 달라요. 그쵸? 자, 그런데 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보편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국가, 지역, 학교의 거버넌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새로운 정부처럼 그렇죠? 새로운 정부처럼 국가, 지역,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 공동체를 생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지역, 학교, 그죠?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유치원 여기가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아학교는 공교육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공교육제도잖아요. 이런 위상을 앞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딱 선언한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 유치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랑 같은 이상이야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적인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갖는 법제적 교육과정. 그죠? 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위반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유치원의 그죠 표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물론 해당되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개별 기관의 관계 속에서 같이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 볼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여기서 다 뺐어요. 얘기를 뺀 건데 우리 그 개정 누리과정 만들 때 보건복지부도 항상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리과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당연히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을 연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결국은 그렇죠?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의미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 수준이에요. 국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역 수준. 그다음에 여기가 유치원 수준, 개별 기관, 유치원 수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는 것처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뭘로? 누리과정으로 마련해 줬거든요. 근거법은 유아교육법 13조 2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도 뭘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침 같은 거 많이 내려보내고 있어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장학자료나 지침 이런 거. 자,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것도 법적 근거가 유아교육법 제13조 2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유치원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그죠? 그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 마련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유치원에 우리 학급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짜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자, 그것이 유아교육법 13조 1항이 근거예요.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조항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유치원 수준이 연계를 가지되, 그쵸? 이 국가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을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뀐 건 뭐냐면 과거에는 여기서 이렇게 명령만 내려왔어요. 그쵸?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명령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상호 의사소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유치원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 새로 바뀌면서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풀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공유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오픈이 조금 준비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오픈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참 할 시기쯤 돼서 이게 막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놀이 중심으로 활발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한 5월, 6월 이후가 돼야 이렇게 막 활발하게 바뀔 텐데 우리는 그때까지 이론을 다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쯤 돼서는 완전히 놀이 중심이 확 다, 그쵸?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헤매고 있죠, 현장이.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은 빨리 바뀔 겁니다. 빨리 바뀌어요. 이걸 이제 국가교육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법적인 지배를 받는다.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죠? 지금 이론서도 안 나와 있고 책도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론서와 책을 다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육과정 아까 계속해서 이제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지역과 학교 수준 이런 거에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쭉 드린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과거에는 하향식, 획일적, 일방적인 어떤 명령 이런 것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죠? 국가 수준의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게 그죠? 있죠,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 수준의 아까 지금 본 내용, 그죠? 2019 개정 놀이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천명하고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함은 그죠? 그 의미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글이 좀 길잖아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 내용은 제가 딱 또 축약을 해가지고 요약 정리 자료에 올려두니까 이따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좀 쉬시고 나서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부터 또 계속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